사실 창업가들은 다 첫 시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작이라는 건 되게 형편없는 이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처음 제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제가 카이스트 박사과정이었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밥을 먹는데 저희 어머니가 중이야 요새 뭘 연구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계층 애동 네트워크에서의 핸드오프를 연구하고 있어요. 밥 먹자 뭐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까? 제가 엔지니어가 된 거는 좀 막연하지만 더 큰 세상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된 건데, 너무 이렇게 찻잔 속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뭔가 더 다른 아이덴티티, 사업가라던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어떨까? 그때가 99년 2000년 뭐 이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벤처 광풍이 불었어요. 규모는 작지만 고도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운영되는 게 벤처기업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 못하는 거를 만들어내서 그걸 구현해서 깜짝 놀래켜 줄 거야,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올라웍스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포토를 보면 얼굴 인식을 하죠. 그래서 사람으로 사진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타임택으로 시간으로 분류하고, 또 맵이 나와서 지역으로도 분류하죠. 정확하게 그걸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저희는 애플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포토를 쓰나요? 그냥 맥북을 사면 깔려 있으니까 쓰잖아요. 아이폰을 사면 들어 있으니까 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를 깔게 만들 힘도 없었고, 출시는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진 못했죠. Let me talk about a category of things. The most advanced phones are called smartphones. 그때 막 스마트폰이 나올 때였는데, 그 사진 앱에 얼굴 인식 기능을 넣어서 그 스마트폰을 더 잘 팔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죠. 인텔 캐피탈이라는 조직이 인텔 안에 있고, 그 인텔 캐피탈이 저희 주주였어요. 인텔이 CEO 서밋이라는 거래요. 인텔 캐피탈이 투자한 모든 회사 CEO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인텔과 좋은 관계가 있는 뭐 구글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의 임원들을 불러요. 거기서 어떤 회사의 CEO를 만났는데 같이 뭘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프로젝트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긴 거예요. 그해 MWC를 제가 갔는데 나타난 거예요, 저희 부스에. 그래서 반갑다, 우리 하기로 한 프로젝트는 근데 왜 안 하고 도망갔냐 그랬더니, 도망간 게 아니고 연락을 할 수 없었어 그러고 배지를 보여주는데 인텔 배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오늘 기사 한번 검색해보라고. 그 회사가 이제 실리콘 하이브라는 회사였는데, 실리콘 하이브가 인텔의 인수가 된 거예요. 내가 이걸 준비하느라고 너한테 연락을 못했는데 인텔이 됐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분 통해서 인텔이 우리 고객이 됐어요.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인텔 같은 회사에 인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되게 심각한 얼굴로 You should be aligned with Intel. 얼라이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인텔이 너네 회사가 필요한 회사라고 믿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제안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존이라는 사람이 너한테 전화를 할 건데, 그 사람이 인텔 캐피탈에 속해 있고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았다고. 그리고 바로 다시 그 존이라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너희 회사를 되게 오랫동안 보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딱 얘기를 하고 끊는데 멍했죠. 실제로 그 다음 주에 오셨고, 그래서 그런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 뒤에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제가 인텔에 딱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에 출장을 가면은 너 언제 나갈 거야? 너 스타트업도 할 거지? 그럼 나를 기억해줘, 나랑 같이 하자,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인수도 진짜 많이 하고, 또 인수한 분들이 적당히 있다 또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다이나믹스가 있는 문화고, 인텔 직원들도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떻게든 기회를 가지고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나쁘게 보지도 않아요. 이런 문화도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좋았어요. 그 2년 동안 굉장히 그런 것들을 빨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는 기술 기업을 하나 창업해서 엑싯을 해봤잖아요. 공식을 좀 알겠더라고요. 결국 인텔 정도 되는 대기업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만들기 어려운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선택과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 집중을 하다가 선택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기회가 생기면 그때 그걸 체화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는 거죠. 그게 실리콘밸리에서는 너무 당연했고 저는 이게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질 문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보다 더 컸던 거는 그냥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특히 초기 투자를 하는 집에 엔지니어가 찾아가서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분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엔지니어는 시작할 때는 엔지니어의 아이덴티티로 시작하잖아요. 열심히 자기의 열정을 기술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회를 찾아주는 플레이어가 없다는 거는 너무 슬펐던 거죠. 사실은 저나 저희 공동 창업자들도 그래서 되게 맨땅 헤딩을 많이 했고 그런 그냥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오히려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모을까에 어떤 사람이 좀 명확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이해하는 창업가인데 한번 성공을 하신 분, 그래서 한재선 박사님도 제가 찾아갔고 저는 퓨처플레이의 공동 창업자였고요. 중이 같은 경우에는 2006년, 7년 정도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박사 마치고 그때 웹2.0이라는 게 한참 뜰 때 유중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올라웍스라는 회사를 할 때였고 또 웹2.0의 또 한 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끼리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도 2007년 넥살이라는 회사 창업하면서 또 교류를 많이 하게 됐고요. 되게 카이스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인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흔치 않은 그런 분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넥살이라는 회사의 대표셨어요. 한국의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회사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회사고 KT에 인수가 되셨죠. 그 올라웍스도 잘 인수가 되고 특히나 뭐 인텔 같은 글로벌 회사 인수된 거 보고 굉장히 이 스타트업업계, 기술 스타트업에게 좋은 한 획을 그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14년도 초부터 이제 중이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같이 했어요. 황성재 박사 같은 경우는 제 그 문화기술대학원 제자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서 저는 원래는 카이스트에서 HCI라는 학문에 몰두해서 교수가 돼야 될 거야 라는 그런 목적을 가졌던 학생이었고요. 제가 만든 기술이 특허를 냈었었고요. 이제 그 특허가 운 좋게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에 이전이 되면서 한 10억 정도 이제 기술 라이센스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원래는 구글 같은데 이제 입사 제의를 받으셨는데 나랑 같이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황성재 박사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고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했었고요. 그 뭐랄까 이제 기술자들이 꼭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전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저는 단순히 이제 연구자로서 제가 만든 어떤 발명들이 그냥 실제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창업이라는 도구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준 사람 중에 한 분이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창업을 하게 됐고 이제 퓨처플레이를 하면서 사실 제 3자 입장에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사실 많은 부분을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노력했어요. 한재선 박사님, 유중희 박사님, 그리고 막 박사를 받았던 제가 이제 공동 창업자로 박사 3명이 만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기술 창업이 사실 전무했던 시절이었고 기술 창업에 많이 투자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예 코파운더가 되시거나 아니면 주주로서 어드바이저로서 참여하시거나
그래서 그때 제가 쫓아다녔던 분들은 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얼굴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퓨처 플레이잖아요. 하나는 퓨처고 하나는 플레이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퓨처를 중시한다는 것은 현재보다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의 미래를 더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다 좀 더 집중을 두자 뭐 이런 측면이 강했고, 그리고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다 하는 시도들 말고 새로운 방식이나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하자 뭐 이런 관점들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 그냥 되게 전형적인 VC나 엑셀러레이터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제 곧 상장하는 뷰노 같은 경우에 뷰노 대표님들이 그 처음에 저희를 만났을 때는 그냥 삼성 종합기술원을 다니시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었고, 재밌는 거는 딥러닝을 되게 잘하는 박사 세 분이 모이셨는데 그 딥러닝 기술로 뭘 할지는 좀 정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딱 저랑 이렇게 창업자만 있던 시절에 데모가 있던 것도 아니고 PPT만 만들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을 알아봐주고 저희 가능성 알아봐주시고 투자를 해주신 거죠. 사실 그때 투자 회사 중에 딥러닝이 뭔지 아는 회사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다행히도 올라웍스라는 회사를 했기 때문에 얼굴 인식, 물체 인식 같은 걸 했으니까 당연히 딥러닝이 뭔지 알았고 그 잠재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딥러닝을 잘하는 분들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름 이분들이 탑티어 투자사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몇 개 회사를 딱딱딱 찍어가지고 저희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던 중이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도 그 중에 들어 있었던 거고, 왜 그게 그렇게까지 감사한 일이었냐면 그때 저희는 진짜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만났는데 어떻게 저희를 도와줄 수 있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진짜 절박감에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네, 다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랑 보넨젤스랑 또 한 투자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던 끝에 처음에 이제 퓨처 플레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자 얘기했었는데, 그다 그 거의 결정 전날 류지 대표님 밤 10시인가 11시인가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전화를 받았을 때가 눈이 진짜 펑펑 오는 겨울날이었는데 우산 쓸 생각도 못하고 그냥 눈 맞아가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전화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막 설설설설 설득하고 막 해가지고 본인은 함께 가자. 도대체 저도 이렇게 본인도 사실 아쉬운 것도 없고 여러 좋은 회사들이 많이 포트폴리오도 존재하고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저한테 투자를 하시냐 했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류진 대표님이 본인은 다른 것 VC와 다른 게 끈질긴 사람이다. 자기가 되게 좋다고 보는 회사와 함께하고 싶은 회사는 끈질기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끌어들일 노력한다. 그 말을 듣고 되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았고 다시 생각을 바꿔서 퓨처 플레이랑 본인이 이렇게 해서 같이 받았거든요. 정말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제 기억에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퓨처 플레이는 끈질긴 회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회사라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라고 확신이 있었죠, 저희는. 저희는 좀 전략적으로 10년 뒤에 이게 필요해라는 거를 딱 찍어놓고 회사를 막 이잡듯이 찾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스페이스텍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페이스텍 회사들을 열심히 이잡듯이 뒤졌어요. 그래서 진짜 글로벌 스케일로 홈런을 칠 수 있는 스페이스텍 회사에 투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난 스페이스텍 회사들은 굉장히 국지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거나 정부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글로벌 스케일로 성공할 수 있고 세계 어디 나가도 밀리지 않는 되게 유니크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가 이노스페이스밖에 없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스타트업이면서도 그 안에서도 상당히 리스크가 큰 스타트업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위성 발사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이 발사체가 완성되는 시점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개발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연간의 지속적인 개발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저희가 초기 투자를 받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의 계획과 비전만 가지고 투자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저희의 사업 분야가 상당히 딥테크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기술력이나 저희의 비전이나 계획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도가 좀 높은 그런 VC들을 좀 염두에 뒀었고요.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작년 19년 초였는데요. 그때 만났던 다른 VC들의 경우에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과연 국내 작은 스타트업이 하는 이 사업화가 가능하겠냐였고요. 또 한 가지는 상당히 도전적인 참신한 아이템이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는 분위기인 상황이었고요. 퓨처플레이 같은 경우는 첫 미팅 때 콜드 컨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응답을 주셨고 진짜 저희는 유레카했어요. 보석을 발견한 것 같아서. 저희의 기술력이나 저희의 비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그리고 저희의 기업 가치나 저희의 역량을 또한 높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첫 투자자거든요. 투자를 한 번도 안 받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첫 투자를 해서 계속 이 눈덩이를 굴려가지고 좋은 회사들 저희가 막 소개드리고 해서 키워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소형 위성 발사 시장을 살펴보면 올해만 하더라도 3조 원 규모의 발사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 마켓 리포트에서 보고되는 바에 따르면 2027년경에 약 2배 정도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걸로 예측되고 누적 3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측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실험 결과에 대해서 좀 약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밸브 구동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밸브가 닫히지가 않아서 정상적인 연소 시험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차후에 저희가 밸브의 어떤 그 성능을 개선해서 반복 시험을 또 수행할 예정입니다. 투자심사역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이 원활하고 그리고 스케일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퓨처플레이에서는 특히나 투자심사역들이 초기에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발굴하고 가장 첫 번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창업 이후에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엔젤 투자를 조금씩 진행을 해오면서 그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참고서 같은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팅을 할 수 있는 초기 투자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저희 회사 전반적인 분위기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보완할 것들을 서로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이기 때문에 퓨처 플레이는 제가 느끼기엔 말 그대로 정말 자율과 책임을 이렇게 몸소 체험하면서 다닐 수 있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말로만 뭐 자유를 주고 책임을 주고가 아니라 진짜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만큼 책임도 따라가고. 바로 직전에는 박사 과정 중이었었고요. 네, 박사 과정 하다가 제가 박사가 과연 저의 적성과 진로에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친구들이 VC를 해보라 그래서 속눈썹 치고 한번 이렇게 좀 기웃거려 봤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퓨처플레이에 합격을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 회사에서 지금 투자 의사결정할 때 굉장히 좋은 거는 우리 중에 대표, 권영 파트너,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 모든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미팅을 하고 우리 중에 대표가 더 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걸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제 가지고 온 분 또는 이제 그 딜을 잘하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관철될 수 있는. 저희 심사역들은 다른 하우스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보통의 심사역은 열심히 여러 경로로 스타트업을 막 찾고 이 스타트업이 우리가 투자할 만해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이 온다. 그러면 자율주행차 시장에 어떤 플레이어가 중요한 플레이어일까? 그러면 라이다라는 센서가 있어? 레이다라는 게 있어? 그러면 라이다만 있으면 돼? 아니야. 라이다에서 나온 정보를 다시 AI가 퍼셉션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업을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업을 이해하면 누가 키 플레이어가 될지가 딱 보여요. 안녕하세요. 서울로보틱스의 캡틴 이한빈입니다. 저희는 교대 곱창거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라이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입니다.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서울로보틱스는 한국발 스타트업도 아니고요, 미국발 스타트업도 아니고 인터넷발 스타트업이에요. 왜냐면 유다시티에서 그런 자율주행차 관련된 AI 프로그램을 듣던 분들이 그 숙제가 컴피티션이 된 거거든요. 그 과제가 결국은 누가 이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로 AI가 인식을 잘하는지에 대한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 과목을 들은 사람들끼리. 그걸 하다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해봤는데 대기업들 외에는 거의 1등을 한 거죠. 이쪽 이제 라이다 쪽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 아무도 잘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세계 1위구나. 이것만 잘 파면은 아주 큰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이제 캡틴이라고 부르죠. 리더인 이제 이한빈 대표님이 야, 한국 서울이 창업하기 좋아. 다 서울로 와. 그리고 다 짐 싸가지고 서울로 온 거죠. 그래서 서울 로보틱스가 된 거예요. 3D 센서들이 상용화가 되려면은 최소 5에서 10년은 걸리겠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관련 소프트웨어는 어차피 올 시장이고 하드웨어가 준비되기 전에 소프트웨어도 준비해 버리면은 그 누구보다 빨리 시장을 치고 나갈 수 있겠다. 이거는 최소 5년 동안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니다 라고 해서 투자를 초반부터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제로스.ai라는 홍콩의 엑셀러레이터에 투자했어요. I'm Tak Lo, managing partner at Zeros.ai. 제로스는 AI 관련된 회사만 투자하겠다고 홍콩의 테크스타 출신의 CEO가 만든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저희가 찾지 못하는 특히 아시아에 좋은 AI 회사들을 찾기 위함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로스가 서울로보틱스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로스의 유일한 한국 포트폴리오가 서울로보틱스인데 아니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한국 회사인 서울로보틱스를 저희는 찾지 못했거든요. 제로스에서 한국 출장 왔을 때 만났고 그래서 여기 한국 회사니까 같이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셔서 만나봤더니 너무너무 훌륭한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서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유중희 대표님이 사무실로 불러주셔가지고는 바로 밥을 사주셨어요. 사주면서 우리가 라이다 회사랑 레이다 회사도 투자를 했었고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너희가 딱 핏이 맞는 것 같다. 진행을 하자 라고 거의 첫 미팅부터 오퍼를 좀 주셨었어요. 저희가 서울로보틱스를 투자할 때 굉장히 열심히 촘촘히 투자하던 영역이 있었는데 그게 자율주행 로보틱스 쪽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안에서 미니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서울로보틱스가 하는 거는 라이다 센서에서 나온 시그널을 분석해서 AI가 분석해서 퍼셉션,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레이저를 쏴서 사진을 찍는 도구예요. 근데 레이저를 쏴서 사진을 찍으면은 정확한 사물의 형상이라든지 위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보틱스는 이 3D 형상을 이해시켜주는 AI 소프트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서울로보틱스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고 라이다 회사나 레이다 회사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저희가 라이다를 만드는 SOS랩이라던가 뭐 레이다를 만드는 비트센싱이라던가 이런 회사에 촘촘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도 교환하시고 그리고 같이 프로젝트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퓨처플레이 포트폴리오 회사들 중에 자율주행 관련된 요소 기술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BMW에서 먼저 알고 연락을 줘서 저희가 이제 BMW와 저희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함께 소개할 수 있는 데모 데이를 좀 만들어서 그런 자리에서 저희가 회사들을 소개를 했더니 BMW에서 굉장히 서울로보틱스를 좋게 봐서 같이 좀 그런 소규모 파일럿을 해봤으면 좋겠다 독일에서 이제 그렇게 되고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제 더 큰 프로젝트까지 가신 것 같고요. 결국 2D 이미지 아니면 카메라로서는 자율주행을 하기가 불가능해요. 근데 라이다와 같은 3D 센서가 있어야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율주행 로봇 아니면 다른 자율주행 시스템이 구현이 가능하고요. 결국에는 그거를 구현시키는 것은 뛰어난 3D 센서도 필요하지만은 그거를 돌릴 수 있는 뛰어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로보틱스는 그 미래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도하고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하는데 만도에 추천할 만한 회사, 만도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만도는 스스로가 기술 회사이시고 기술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 이 로보틱스나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영역의 스타트업이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다 저희 회사 사람들이 절박감을 가지고 이번에 만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만한 스타트업을 다 같이 찾자 그러고 막 열심히 찾다가 우리 정인의 리드께서 이 회사 어때요? 그러고 이제 기사를 하나 딱 올려주셨는데 사적 보행 로봇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합류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을 때니까 이건 회사에 되게 필요한 건가 보다 싶어서 기사라던가 이런 걸 좀 많이 봤었죠. 그 당시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엄청 뭐 다양한 밈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뜰 때쯤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바이라인 네트워크라는 매체에서 사족보행 로봇을 만든 기업을 인터뷰한 영상과 기사를 내보냈었어요. 네, 제가 박사 과정을 하면서 로봇이 한 2, 3년 정도 뒤에는 많이 부밍을 해가지고 많이 보급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로봇에 필요한 센서라든지 아니면 로봇이 우리와 많이 함께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전 센서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로봇과 사람이 공존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럼 그걸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센서 기술들이 그거에 적합한 기술들이었고 그렇다면 이 우수한 기술을 산업에 보급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는데 국내에도 이런 빨간색 로봇이 있다면 이거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이곳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알아볼 만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은행 대표님한테도 연락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퓨처플레이에서 모빌리티나 로봇공학 스타트업들이 같이 연구를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품 개발을 한다든지 협업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정인혜님한테 연락이 왔었을 때 나도 이제 퓨처플레이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같이 그 연구를 해볼 수 있겠구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꼭 투자를 받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사적보행 로봇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부를 캐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많은 거예요. 그 성균관대학교의 로봇 랩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헤리티지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에이딘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로봇에 달려있는 센서에 중점을 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케이스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도 아마 그쪽을 좀 더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집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나 퓨처플레이 멤버들 모두 진짜 부단히 공부를 하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이노스페이스 투자할 때도 항공우주 쪽에 있는 분들하고 인터뷰 되게 많이 했고요. 이제는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가지는 게 저희가 부탁드리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 포트폴리오 대표님이나 CTO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마피아끼리 다 해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퓨처플레이 마피아 군단을 다 모으면 진짜 이런 첨단 기술이 있어서는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싱크탱크가 됐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요. Hi Jenna. Hi Anand. Hey everyone, and we can walk around the stage with spatial audio. 안녕하세요. 스페이셜의 공동 창업자와 최고 제품 책임자를 맡고 있는 이진하입니다. 스페이셜은 사람이 어디에 있던 간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마치 함께 한 방에 앉은 것처럼 협업을 하고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은 병역 특례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삼성전자 다니고 계셨고 삼성전자에서도 진짜 초고속 승진을 하셨는데 이런 감이 있었죠. 이분이 계속 삼성에 계실 것 같지는 않다. 언젠가 스타트업 업계에 들어오실 분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유중희 대표님도 저도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그 유저 인터페이스 이쪽 분야에 그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해왔던 그 몇 안 되는 한국인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함께 뭔가 해보자라는 얘기를 그 전에도 하셨었는데 그때는 전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은 진짜 우연하게 이분이 창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스페이셜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길 준비를 하면서 양재천을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집이 잠실이라서 양재천에 갈 일이 없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양재천에 되게 유명한 식당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모차 타고 있던 저희 아이랑 와이프랑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모차를 슬슬 끌면서 양재천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러닝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우연히 그 가족들이랑 같이 산책하던 유 대표님을 뵀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하고 있냐? 사실 저 스타트업 하나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유레카 한 거죠. 그래서 꼭 저 만나시라고 뭐 하는지 꼭 듣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아직 준비도 좀 안 됐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가 이런 아주 어렴풋한 계획이 있고 뭐 이런 방향성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아직은 프로덕트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스페셜이 이제 처음부터 하시려고 했던 건 이 가상 공간에서 협업 툴을 만들겠다. 그때는 뭐 줌이 뜨기도 전이고 저는 그것도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원래 이제 오큘러스가 이제 게임용 플랫폼으로 지금 다 알려져 있는데 게임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고 생산성, 그 협업 뭐 이런 쪽 카테고리도 좀 발전을 시키자라는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서 연락이 와서 이번에 키노트에 조금 그쪽에서 이렇게 먼저 개발한 그 API라든지 기술들을 저희한테 써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지고 데모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함께 그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는 담담했어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 스페셜을 소개하는 게 저는 너무 당연했거든요. 페이스북 연락 왔을 때요?
네, 그게 막 한 번에 온 건 아니고 사실 예전부터 뭐 관련해가지고 연락하던 팀들이 있었던 거라 가지고 막 이게 막 엄청 놀라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 순간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그냥 뭘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런 생각했어. 그래서 올 것이 왔다. 그냥 예측된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이제 퓨처플레이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기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를 표방하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기술이라는 거에 대한 스코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뭐 푸드테크가 기술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일정 부분 저희가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인데 이건 기술 회사가 아니야라고 저희가 돌려보냈던 적도 있고, 물론 제가 그때 바빠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그게 토스였죠. 금융 참 쉽죠? 토스.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을 뵙고 토스에 거의 첫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승건 대표님이 가끔 꿈에 나옵니다. 근데 왜 투자를 안 했냐면 저희는 그때 너무 기술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강박이 컸어요. 지금의 토스는 저는 굉장히 기술 회사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때의 토스는 정말 기술 회사라고 보기 좀 어려운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대표님이 이 회사를 기술 회사로 키우실 수 있으면 제가 투자를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송금할 때 보안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테마를 잡고 기술을 강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저는 무조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장문의 메일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UX가 중요한 회사고 앞으로도 이런 사용자 경험을 좋게 만들어서 금융을 먹는 회사가 되겠다. 근데 그 감동적인 메일을 받고 제가 생각을 바꿔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아니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기술 회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고 투자를 안 했거든요. 투자자로서는 실수죠. 근데 지금은 딥테크 회사에 투자한다기보다 10년 뒤 기준으로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로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어요. 뭐 최근에 투자한 옥소폴리틱스 같은 경우에 정치를 바꾸겠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트위터하고 에어비앤비에서 7년 정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정치에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플랫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들던 옥소폴리틱스를 지난 5월에 이제 사업화해서 어쩌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유호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X 성향 테스트로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을 한 다음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그냥 정치 지형도를 만든 거죠. 2차원 지형도를. 지형도를 그려놓고 보면은 지금 뭐 진보 정당이 커버해주는 부분은 이만큼, 보수 정당이 커버해주는 부분은 이만큼, 그럼 커버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이만큼. 이 사람들은 누가 커버해주죠?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게 된 거죠. 많은 VC들이 이제 BM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아무래도 없는 시장을 지금 만들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략은 있지만 그거의 모든 거의 전제는 시장이 만들어진다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죠, 처음에 투자자들을 설득을 하기가. 저희가 10년 뒤를 항상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년 뒤를 고민할 때 저희가 생각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지?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10년 뒤에는 어떤 식으로는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것부터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많은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정치였어요. 근데 류중희 대표님이 이제 저희에게 투자 결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였는데, 그 스타트업이 해야 하는 일은 사람들의 고통, 사람들의 페인을 해결해 주는 거다. 그런데 정치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해 주는 스타트업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옥소폴리틱스가 그나마 어떤 방향성도 뚜렷하고 어떤 스케일이 있게 이걸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굉장히 하이 리스크지만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죠.
사실은 옥소폴리틱스가 정치를 바꿀 수 있게 된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을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이나 AI 기술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기술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술을 잘 쓰는 게 좀 더 중요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좀 기술이 약해 보여도 궁극적으로 기술을 쓰게 된 회사들의 성공 사례를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아까 토스 말씀드렸죠. 아마존 같은 데도 생각해보면 지금은 기술 탑 회사지만 처음엔 책장수였잖아요. 그래서 기술 회사가 뭐냐? 우리가 10년 뒤에 탑 기술 회사를 발견했을 때 10년 전 기준으로는 그 회사는 기술 회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기 반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10년 뒤 기준으로 뉴노멀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겠다. 뭐 예를 들면 이오가 되게 좋은 예죠. 네. 저는 10년 뒤 이오는 기술 회사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중이랑 이제 저랑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도 그렇고 중이도 그렇고 이게 기업가는 이제 타고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약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기업가를 육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비전이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한 10년 뒤에는 기업가들이 되게 많아질 거고 스타트업 형태의 창업을 한 번씩 하는 세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래를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비전은 맞았던 것 같고 기술 투자를 많이 하는 하우스들과 좀 퓨처 플레이가 다른 게 어떤 미래를 만들고 준비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회사고 기술력이 있거나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막 자기 재능 낭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다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너가 이 세상 변화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내 말이 설득이 되냐 된다면 일로 좀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특히 기술 창업하는 공대생분들 이렇게 되게 이제 기술에만 되게 매료돼 있을 수가 있는데 퓨처 플레이가 엄청나게 넓은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업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둘이 결합이 됐을 때 정말 능력 있는 공대생들을 좀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파도가 온다라는 비유가 되게 적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파도를 탈 때 늦게라도 그걸 올라타야 되는데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걸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분들은 기술 진화를 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인문사회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사회 변화를 보세요. 근데 두 개를 같이 보는 눈을 키우시면 정말 그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네. 되게 상세하게 해서 좀 묘사해 주세요. 일단 들어갔어요. 미팅 같이 했고 초대한 분들이랑 들어갔는데 갑자기 엄청 현란한 옷을 입으신 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방방 뛰시면서 디제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디제잉 솜씨는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이라는 걸 알았을 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재미있는 아저씨네. Friend of me, any me. All these niggas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iggas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iggas just wanna be a mini me. Friend of me, any me. All these niggas just wanna be a mini me. 저희는 중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유중희 대표는 명확한 사람이죠. 주변에서 들리는 대표님의 이야기는 본인의 주장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고집이 세다. 한국에서 그런 직설적인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대 나와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서 열심히 나중에 몇 년 후에 하면 저렇게 엑시트에서 돈 많이 버시겠구나. 제 생각에 중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다. 그 가죽도 땡땡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도 변형도 잘 안 일어나고 누르려고 하면 이제 오히려 이제 손이 튕겨져 나오고. 아니 근데 그 중이를 막 별로 쉴드 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뭐 어디 뭐 데모데이 행사에 갔는데 이제 내가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서 피칭을 하는데 너는 내 발표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더라. 뭐 대충 뭐 그런 것들 진짜 창업가들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으면은 그런 게 올라오겠어요.
뭐 그런 반응들이 쌓여서 터져 나온 게 이제 누구머니 아니었을까. 퓨처플레이에 입사하고 나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순간은 누구머니였죠. 누구머니였어요. 처음 그 URL을 받았던 날이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카톡으로 받았고 그냥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는데 이내님 이거 보셨어요? 하고 그 URL을 다른 엑셀러레이터 쪽에서 보내주셨고 제가 그 URL을 열었는데 저희는 빨간색이더라고요. 아주 그냥 빨간색 불바다더라고요. 거기다 평점도 낮은데 평도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평도 많고 평점도 낮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머니 해도 저희의 평가가 되게 극과 극이었죠. 양아치야 이렇게 쓴 분도 있었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쓴 분도 있었는데 되게 제 딴에는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스타트업 아니야. 우리 투자 못해. 우리 기준에 안 맞아. 우리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이렇게 피봇 하시면 어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타트업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걸 준비하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크리틱을 당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중이라는 사람은 말을 되게 함부로 해. 저 사람은 그냥 처음 봤는데도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건 익명 뒤에 가려서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내가 창업가들한테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얘기를 해야 저는 이분의 시간도 절약시켜드리고 적어도 제 생각은 명확하게 투명하게 전달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구나.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당시에 중이나 오영도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게 있다면 그냥 수용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중이도 그 당시의 상황을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뭐 잘못했던 게 있던가 더 돌이켜보고 자숙하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언행을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그리고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았던 거는 누구머니에 저희 평가가 막 엇갈렸지만 저희 회사에 대한 평이 제일 많았거든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훨씬 낫습니다. 그냥 중이 같은 플레이어나 퓨처플레이 같은 하우스가 생태계 없는 거는 되게 그냥 재미없다? 왜냐하면 그냥 다 뭐 겸손하고 막 점잖 떨고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막 모르는 거다 하면서 약간 챌린지한 생각들 이런 거를 그럼 드러내지 않잖아요. 이제 한국 문화가 드러내지 않고 그런 챌린지를 이제 뭐 술자리에서나 하지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제 뭐 창업 뭐 노력해라, 뭐 버텨라, 뭐 그 이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안 하는데 이제 퓨처플레이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꺼내는 집단이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를 하는 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이제 여기서 좀 호불호가 갈려요. 유중희 대표님이 엄청 직설적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직설적인 피드백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으면은 회사가 방향성이 틀어졌을 때 바로 쓴소리를 해주실 수 있겠구나. 그게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처보다는 더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오히려 중이는 내부 조직원들한테는 절대 싫은 소리를 못해요. 네, 못하시고 외부에 보이는 중이의 캐릭터랑 내부에서 저희가 느끼는 중이가 굉장히 달라서 오히려 내부에 좀 더 세게 해줬으면 하는 의지와 외부에 좀 더 순하게 순화시켜서 표현해줬으면 하는 니즈가 좀 공존하죠. 저희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런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저희가 가는 길을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휴이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기령준입니다.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이제 평범한 의료기기가 아니라 웨어러블형으로 좀 사용자들이 친숙하고 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거고요. 휴이노를 창업하기 전에는 학교에 있었었고요. 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예.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강의와 연구를 전담하는 이제 연구 교수 겸 이제 강의 전담 교수로 이제 대학에 있었었고 5년째 되던 해에 이제 창업을 100% 이제 전향했죠. 많은 돈이 필요한 이제 영역의 산업이다 보니 돈을 구하기 위해서 되게 치열하게 한 1, 2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교내 경진 대회 같은 것들도 꽤 큰 상금 규모로 열려서서 거기 계속 이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산 바닥에서. 근데 거기에서 처절하게 정말 참패했어요, 사실은. 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안 된다. 그건 삼성이 해야 되는 거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탈락했어요, 거기서. 근데 1년 반 동안 이제 거기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죠, 사실. 내상을 엄청 받고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어떤 분 한 분이 제 기술을 듣더니 야, 너 기술을 이해할 사람은 한국에 저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저 사람한테 가봐 하고 소개시켜 주신 분이 유중희 대표였었어요. 유중희 대표한테 기술을 설명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냥 투자 끝. 휴이노는 정말 저희가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려고 노력한 회사예요. 심지어 이제 미국의 법인을 만들거나 미국 법인의 CEO도 저희가 찾아드렸고, 그래서 이제 창업을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해보자라고 또 제안을 해주셔서 또 그 덕에 미국에 가서 창업도 하게 되고, 미국에 가서 창업을 했는데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또 기술을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사실은 뭐 세상에 없는 기술이니까 사실은. 네. 창업을 한 이후에 한 2, 3년은 야, 만들면 다 끝나, 그냥 만들어, 나머지는 그냥 다 해결돼, 쉬워. 그렇게 하고 팀들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제 손목에 차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보시다시피 지금 서서도 이제 바로 손을 대기만 하면 심전도가 측정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기술 자체는 2015년쯤에 그럼요. 네. 완성을 하셨고, 네, 맞아요. 네. 이제 심사 받으시고 이제 네. 나온 데까지가 맞아요. 그게 한 4년, 5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15년에 기술을 만들었는데 인증을 받은 건 19년에 받았어요. 되게 멍청한 짓이죠, 사실은. 4년 동안은 네. 인증을 받으러 다녔어요. 의료기 정말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의료기 인증을 받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되시는 시기에 제가 담당이 됐어요. 투자를 했을 땐 제가 담당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그냥 잘 하시겠거니, 제가 보스턴에 있었으니까 도움 드릴 게 많겠거니 해서 담당이 되었는데, 제가 담당을 맡은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회사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한 30명 정도 되는 팀이 대표님 하나만 남으셨었고, 다 떠나고 쓸쓸히 혼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17년에 이제 앞에서 받았던 이제 투자금이 거의 한 26억 정도 되었었는데, 다 이제 17년 중반에 소진되고 이제 직원들이 다 나가고 남아 있는 게 이제 개발된 시계랑 저 혼자 이제 덩그러니 남아 있었었고. 거의 뭐 매달 만나면서 오늘 접어야 되나 내일 접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다른 투자사라면은 그냥 이제 어려울 것 같고 뭐 폐업을 하셔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다 이런 모드로 가는데, 근데 저희는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 대표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이 대표님이 뭘 만드시려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절박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도와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도와드린 분이 저희 권호영 파트너인데, 어떻게까지 했냐면
멘탈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서 권호영 파트너의 지금은 아내분, 그때는 여자친구랑 이 기령준 대표님과 와이프 이렇게 커플 두 쌍이 네 분이 일본으로 여행도 가고 그렇게까지 보통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그때는 그러니까 권호영 파트너가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돌파를 해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고민했었어요. 문 닫을 거냐 말 거냐. 문 닫기에는 아깝다. 아까우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있냐.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얼마냐. 뭐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 오셔가지고 회사도 없을 때였었어. 심지어 뭐 수서역 역사에서 만나고 길바닥에서 맨날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진짜 한 6개월을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느냐를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이제 결국 퓨처플레이 도움으로 이제 다시 엔젤 투자자를 이제 소개받고 그 엔젤 투자자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힘든 부분들을 이제 쳐내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급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정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도 퓨처플레이 도움으로 사실 살아났었습니다. 저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포기했을 것 같고, 근데 그 옵션은 저희한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창업자분들이 끊어놓지 않는 한 저희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로지컬하지 않은 의사결정 때문에 계속 매달려 있다고 하면 그건 뭐 설득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지만 저희도 사실은 희망이 아주 보이지 않진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동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에서 제가 제 기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끈기, 뭐 영어로 얘기하면 그릿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남아있는 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애플이라는 친구들이 이제 미국에서 빵 하고 이제 출시가 되면서 사실 한국에 있었던 이제 과학자 한 명이 들고 왔던 기계가 그들도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 한 2-3년 동안 만났던 투자자들이 다 한 번씩 메일이나 연락이 왔었어요. 닥터 길 너 만들던 그 제품들 아직 가지고 있어? 어떻게 돼가고 있어? 한 번 더 만날까? 옛날에 너가 했던 말이 맞았네. 애플이 이 시장에 출시한 거 보니 실제 이런 시장이 있네. 돌아보니 너 말이 다 맞는 것 같았어. 우리 한 번 더 뭐 미팅 한번 가질까? 뭐 전화도 오시고 뭐 메일도 보내시고 다시 0에서 1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함께 하면서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비대면 의료기기 1호 그리고 샌드박스 1호 그리고 최근에는 FDA 승인하고 병원 수가까지 받아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계시고요. 곧 이제 상장 주관사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뷰노에 이어서 휴이노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장 주관사 후보들이 제시한 상장하면 이 정도 가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가치가 진짜 천문학적인 가치였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그렇게 많이 도와드렸는데 대표님 혼자 남을 정도까지의 바닥을 쳤는데 그 정도 가치의 회사로 인정을 받아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꿈 같기도 하고 그만큼 기령준 대표님 대단한 분이시고 그렇지만 저희도 이만큼이라도 기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스타트업을 만드는 방식은 저는 좀 잔인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잔인하냐면 굉장히 영웅적인 CEO가 나를 따르라 그러고 깃발을 흔들지 않으면 회사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회사를 만드는 일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한 명한테 맡기고 그 대신에 그 사람이 굉장히 큰 금전적인 보상을 가져간다고 해서 용인하는 게 맞나? 모든 사람이 CEO가 되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CEO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턴 하나만을 보면서 개인의 행복, 그분의 가정의 행복까지 담보로 잡고 가는 게 과연 맞나?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은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민해서 만들게 된 게 저희 스타트업 스튜디오예요. 퓨처플레이가 많은 부담을 짊어지는 거죠, 대신. 그 대신 창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저희가 진 부담, 그리고 그분이 진 부담에 대해서 페어하게 지분을 나누는 이런 모델입니다. 사실 엑셀러레이터나 이런 스타트업 스튜디오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그 해당 영역에서 선두주자들, 그런 회사들하고 손을 잡아가면서 컴퍼니 빌딩을 하는 모델을 실험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랑 LG전자가 같이 컴퍼니 빌딩한 EDWO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예인데, EDWO는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옷을 마음껏 편하게 살 수 있는 사이트예요. 흔히 이제 슬림한 체형을 가지신 모델분들을 섭외를 해서 자기 옷을 홍보를 하는데, 일반인 분들이 사실은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옷을 입기 너무 힘들죠. 내 체형과 달라서. 그래서 EDW가 만드는 히든피터라는 서비스는 어떤 체형을 가지더라도, 모델과 다르더라도 정말 나에게 맞는 옷을 추천받아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사이트예요. 실제로 저희 회사의 퓨처플레이어 한 분하고 LG전자 직원 한 분하고 같이 공동 창업자로 참여하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두 회사가 어떤 자신의 회사에 있는 인원들을 네 회사 내 회사 나누지 않고 우리가 지금 공동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모여서 했다고 생각해요. 컴퍼니 빌딩을 할 때 핵심은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창업했을 때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져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더 빨리 성장하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에 축적되었던 그 헤리티지를 갖고 왔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EDW 같은 경우는 퓨처플레이의 헤리티지와 LG전자의 헤리티지를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건으로 창업한 거예요. 단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단기간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5년 안에 우리가 이제 현진님과 제가 생각했던 이 문제가 정말 문제고 이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는 걸 적어도 패션업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패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전달할 예정이에요. 여기는 진짜 하이엔드와 진짜 로우엔드가 만나는 그게 좀 동네의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바로 여기만 넘어가도 이렇게 공장. 공장. 와. 이 길만 해도 그렇지 뭐. 중이는 여기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안에? 네. 아, 그럼요. 휴게실을 여기 끝에다가 만들 거.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해리포터 도서관처럼 좌우에 책장이 쫙 있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에 저기 이제 안마의자랑 리클라이너 같은 걸 올 거예요. 그래서 저 휴식하는 방 이름은 블랙홀하고 화이트홀이라고 지었어요. 빨리 들어가라. 우리가 하는 이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일까?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오면 그거의 가치를 인정하는 파트너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그걸 찾아봤죠. 그랬더니 대기업들이 이노베이션을 내부에서 하지 못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을 통해서 신사업 기회를 찾고 성장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뵙고 그 노력 너무 좋은데 솔직히 이 대기업 계신 분 중에 스타트업 해본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해봤거든요. 스타트업들이 어떤 특정 회사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제 온라인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 회사들이 만났을 때 어떤 식의 협업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직접 부딪히게 되면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뤄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퓨처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이해관계를 잘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퓨처플레이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2년, 3년 동안 이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기업의 니즈들이나 문제들을 파악하게 됐어요. 그 요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계신데 그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스타트업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기업이 하는 일들이 쪼개지고 있어요. 기업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혁신이 성공하려면 큰 무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간다고 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빠르고 기민한 그 업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을 때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에서도 팀한테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팀장이 CEO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많이 이렇게 밀어주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 팀의 팀장이 스타트업 CEO만큼의 리턴을 받냐는 거죠. 그만큼의 명예가 생기느냐, 그만큼의 돈을 버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런 CIC, 뭐 미니 컴퍼니를 이끄는 수장한테 스타트업에 준하는 보상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건 그냥 분사시키는 게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대기업들이 되게 발전적으로 해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타트업 지주사처럼 변하고 컴퍼니인 컴퍼니처럼 쪼개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속도가 붙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는 티핑 포인트가 2020년대에 있을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모든 대기업은 엑셀레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LG전자, 삼성전자가 퓨처플레이의 경쟁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친구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게 기업의 미래, 대기업의 미래라고 하면 저희가 이걸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저희가 고전적인 엑셀러레이터의 역할보다는 진짜 이노베이션 컴퍼니, 이노베이터로서 다른 기업들을 자극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는가를 실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의 거대한 테마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성공해서 마치 저희가 뷰노를 7년 전에 투자할 때 이렇게 초기에 기술회사에 투자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상장을 했잖아요. 이제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랑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EDW 같은 야 어떻게 대기업하고 엑셀러레이터가 회사를 만들어 그게 성공할 것 같아? 이런 그 기사에 악플이 엄청 달렸더라고요. 예. 전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에는 7년만큼 걸리지 않을 거예요. 더 짧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도 굉장히 견고하게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투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투자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그냥 여러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미션이 10년 뒤 인류의 삶을 바꿀 만한 회사를 만든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든다거든요. 만든다라고 했지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정말 제로 투 원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이 회사가 없었던 회사를 우리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있게 하는 방법 중에는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컴퍼니 빌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여러 방법이 있는 거고 저희는 투자업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혁신을 회사화하는 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저희 내부의 혁신의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혁신의 방향에 맞는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게 존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혁신가들의 모임? 혁신을 실행해서 회사화하는 집단? 이렇게 보시면 딱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10년 뒤가 궁금하면 퓨처플레이가 뭔 짓 하는지 보면 대충 알 것 같아. 이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류가 어떻게 바뀌고 있지?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지? 그냥 그거를 궤적을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0초 뒤에 공이 어디 가 있을지를 알려면 지금까지 공이 어떻게 날아왔는지를 보면 궤적을 따라가잖아요. 인류가 바뀌어가는 그 궤적은 최근 한 100년 사이에 정말 제이컵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이제 기술 발전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근데 그 궤적을 제일 잘 따라가는 회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제일 잘 알고 있는 회사, 그리고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끼워 넣어야 되는지 제일 잘 아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어느 수준 이상의 이기심과 이타심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어떤 피조물들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나의 행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내가 너무 하기 싫은 일인데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왜 희생하는 거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저는 사람들이 제가 발명한 거, 뭐 제가 사람들하고 같이 도와서 해낸 결과물을 즐겁고 행복하게 쓰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되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을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기록한 뭔가는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도 굉장히 긴 이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한줌 흙으로 돌아갈 텐데 내가 늙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근데 이제 이렇게 일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창의력을 내고 특히 이제 스타트업식으로 일하는 게 뭔지, 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뭐 하나의 이그젬플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저희 방식이 다 맞고 더 좋은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이런 식으로 일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그게 뭐 하나라도 더 자극을 드릴 수 있다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면 그것도 되게 기쁜 일이죠. 그 정도입니다.